중국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구려 후손으로 여겨지는 묘족 아이들이 수백 년간 문자와 담을 쌓고 살다가 단 몇 주 만에 글을 읽고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비밀은 바로 6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의 원리였습니다. 1000년 넘게 이어진 중국의 전통 문자 교육을 뒤엎는 혁명적 변화였죠. 하지만 이 교육 혁신은 중국 당국을 긴장시켰어요. 소수민족의 급격한 문해력 향상이 기존 질서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 거죠. 한 언어학자의 작은 실험이 체제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강력한 힘을 보여주자 당국은 즉각 제동을 걸었습니다. 과연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이 국경과 민족을 넘어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체제의 벽 앞에서 좌절될 수밖에 없을까요? 침묵 속에 감춰진 이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유칭입니다. 베이징대에서 언어학 박사 과정을 마무리하던 어느 가을날 갑작스런 부고 소식에 온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는 순간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고향 묘족마을로 향하는 12시간 버스 여행 내내 창밖만 바라봤어요. 지나가는 산과 들판이 흐릿하게 보였죠. 가슴 한편에 먹먹한 슬픔이 자리 잡았습니다. 할아버지와의 마지막 통화가 떠올랐어요. 칭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언어학이란 참 귀한 학문이야. 마을에 도착하자 친척들이 저를 맞았습니다. 모두 검은 상복을 입고 슬픈 표정이었지만 할아버지 류바이롱이 남긴 유품들을 정리해야 한다며 저를 할아버지 방으로 안내했어요.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를 보는 순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할아버지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보니 온갖 종이 뭉치들과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예상치 못한 걸 발견했죠. 갈색 천으로 정성스럽게 쌓여진 노트 한 권이었어요. 표지에는 할아버지의 친필로 우리의 뿌리를 찾아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할아버지의 친숙한 붓글씨가 보였어요. 사랑하는 손녀칭아, 너에게 이 노트를 남긴다. 다음 장을 넘기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 가문의 족보와 함께 오래된 지도가 그려져 있었어요. 우리 류씨 가문은 원래 북방에서 왔다. 당나라 시대 고구려가 멸망한 후 20만 명의 유민이 남쪽으로 강제 이주당했는데 우리 조상도 그중 하나였다. 할아버지는 구체적인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우선 우리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노래였습니다. 2개의 큰 강을 건너 남쪽으로 왔다는 노래 기억하지? 할머니가 불러주던 그 노래 말이다. 하나는 맑은 강, 하나는 탁한 강. 그게 바로 압록강과 양자강이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 애절한 선율의 노래였거든요.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가사가 담긴. 그게 단순한 민요가 아니라 역사적 기억이었다는 거였죠. 더 놀라운 증거들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마을 여자들이 입는 전통 치마의 주름 패턴이 고구려 고분벽화의 복식과 일치한다는 분석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직접 그린 비교 도표까지 있었죠. 그리고 칭아, 우리가 쓰는 말을 들어봐라. 할아버지는 묘족 방언과 추정 고구려어의 어휘 비교표를 만들어놨어요. 물, 불, 하늘 같은 기본 단어들의 발음이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증거도 있었어요. 우리 마을에서만 전해 내려오는 독특한 장례 풍습이었습니다. 고구려의 적석총과 비슷한 방식으로 돌을 쌓아 무덤을 만드는 우리 전통이 있지 않느냐. 다른 묘족 마을에는 없는 풍습이다. 그동안 할아버지가 가끔 들려주던 전설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노트를 넘기며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을 이 연구에 바쳤다는 걸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치밀한 고증을 통한 결론이었어요. 노트에는 고구려와 묘족 간의 언어적 관련성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의문체계 비교표가 나왔습니다. 고구려 추정 발음과 묘족 방언의 유사성이 놀라웠어요. 어휘 구조, 문법적 특성까지. 할아버지는 수십 년간 이 연구를 해온 것 같았습니다. 당나라에 의한 고구려 유민 강제 이주 기록도 상세했어요. 가장 눈에 띈 건 한글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한글의 의문체계는 묘족 아이들의 문자 습득의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할아버지는 이미 한국의 놀라운 문해율 통계까지 조사해 놓으셨더군요. 세계에서 가장 낮은 문맹률을 자랑한다는 내용이었죠. 노트 중간쯤에는 할아버지가 직접 그린 한글 자모 구조도가 있었어요.
자음과 모음의 결합 원리, 그리고 이것이 묘족 언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세밀하게 분석해 놨습니다. 소리를 보는 글자, 바로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 장을 넘기자 유언 같은 글이 적혀 있었어요. 동쪽 바다 너머, 그곳에는 항상 우리를 위한 자리가 있다. 칭아, 너는 언어학자가 되었구나. 이 연구를 이어가거라. 우리 아이들이 글을 배울 권리, 꿈을 키울 권리를 되찾아 주거라.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한글의 정신이 국경과 시간을 넘어 이곳까지 닿아 있었다는 깨달음이었죠. 할아버지의 유언은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었어요. 민족의 자긍심을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노트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베이징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 남겠다고. 할아버지가 남긴 이 연구를 현실로 만들어 보겠다고 말이에요. 조상의 뿌리와 연결된 사명감이 가슴 깊숙이 뿌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마을 유일한 초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40년 된 낡은 건물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교실 안으로 들어서자 예상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업 참관을 부탁하자 젊은 교사가 흔쾌히 허락해줬어요. 하지만 교실 뒤편에 앉아 아이들을 지켜보는 동안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15명 남짓한 아이들이 교과서를 펼쳐놓고 있었지만 대부분이 글자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샤오밍이 오늘 학교에 간다, 이런 간단한 한자 문장조차 아이들에겐 외계어나 다름없었어요. 선생님이 한 글자씩 읽어주면 따라하지만 혼자서는 전혀 읽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자는 그들에게 그림처럼만 보였죠.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특히 눈에 들어왔어요. 마오리라는 아이였는데 다른 아이들이 선생님을 따라 읽을 때 입만 뻥긋거리고 있었습니다. 글자를 전혀 모르는 게 분명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교장 선생님을 찾아뵈었어요. 60대 후반의 다정한 분이셨는데 제가 베이징대 언어학과 박사라고 소개하자 반가워하셨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의 문해 수준은 어떤가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교장 선생님은 한숨을 깊게 쉬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참담한 수준입니다. 학생 절반 이상이 한자를 거의 읽지 못해요. 공식 통계와는 전혀 달라요. 정부에서 요구하는 보고서와 현실 사이엔 큰 차이가 있죠.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우리 묘족 아이들에게 한자는 너무 어려워요. 우리 언어 구조와 전혀 다르거든요. 표의 문자인 한자를 우리가 쓰는 표음 중심 언어로 이해하기란 거의 불가능해요. 그때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노트에 적힌 한글 이야기를요. 한글은 소리를 글자로 옮기는 표음 문자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체계죠. 묘족 언어도 소리 중심인데 만약 한글의 원리를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새로운 교육 방법을 실험해 볼 수 있을까요? 아주 혁신적인 방법인데요. 교장 선생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제 간절한 눈빛을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나쁠 수는 없겠죠. 해보세요. 단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문제 삼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밤 할아버지 노트를 다시 꼼꼼히 읽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 결합 원리, 그리고 묘족 언어의 음성학적 특성을 하나하나 비교 분석했어요. 놀랍게도 70% 이상이 호환 가능했습니다. 체제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 아이들의 막막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마오리의 입을 뻥긋거리던 모습, 글자를 두려워하는 아이들의 표정들. 책임감이 두려움보다 컸어요. 새벽 3시까지 연구하며 확신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구조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요. 세종대왕의 창제 정신이 600년의 시간과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넘어 이곳까지 닿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단순한 언어가 아닌 배움의 권리를 되찾는 도구로서 말입니다. 일주일 후 베이징으로 올라가 동료들 앞에서 제 연구 아이디어를 발표했습니다. 언어학과 대학원생들과 교수님들이 모인 정기 세미나였어요. 발표 제목은 묘족 언어 구조와 한글 음소문자 체계를 결합한 혁신적 문해교육법이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켜고 첫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시작했어요. 여러분, 중국 내 소수민족의 실질 문맹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몇 명이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지만 대부분은 무표정이었죠.
20분간 열정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묘족 아이들의 현실, 한자 교육의 한계, 그리고 한글 원리를 응용한 새로운 교육법의 가능성까지. 마지막엔 할아버지의 연구까지 언급하며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어요. 발표가 끝나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30초 정도 지났을까요? 그러다가 같은 학년 샤오란이 비웃으며 입을 열었어요. 류칭, 정말 이상하다. 중국 사람이면서 왜 한국 문자에 그렇게 집착하는 거야?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꺼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민족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거 아니야? 중국어 중심 교육을 포기하고 외국 문자를 도입하자고. 말이 돼? 교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가장 상처였던 건 박사과정 선배의 말이었습니다. 류칭아, 너 진짜 어정쩡하다. 중국인도 한국인도 아닌 반쪽짜리 같아. 그럴 거면 한국 가서 교수 자리나 알아보지 그래. 반쪽 한국인.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묘족이면서 한국학을 연구하고 고구려 후손이라는 뿌리를 강조하는 제가. 그들에겐 정체성이 애매한 존재로 보였나 봅니다.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경계인 말이에요. 샤오란은 더 나아가 정치적 경고까지 했어요. 이건 단순한 교육 실험이 아니야. 위험한 정치적 시도라고. 중국어 중심 교육이 국가 정체성 유지의 핵심인데 내가 하려는 건 체제를 흔드는 일이야. 조심해. 점심시간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몇 동기들이 한국어를 흉내내며 저를 놀렸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과장된 억양으로 말하는 거였죠. 식당 안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쏟아졌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류칭이는 요즘 한류 스타 꿈꾸나 봐. BTS 따라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악에 없는 농담이었지만 웃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진지하게 연구하는 일이 그들에겐 단순한 놀림거리였으니까요. 그날 밤 기숙사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깊은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과연 제가 하려는 일이 옳은 건가 의문이 들었어요. 조롱당하고 소외당하면서까지 이 길을 가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어요. 경계인만이 진실을 본다. 두 문화 사이에 서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한글을 향한 조롱은 곧 배움의 자유를 두려워하는 체제의 그림자일 뿐이었어요. 교육이 곧 해방이라는 진실을 감추려는 시도였죠. 상처와 외로움 속에서도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제 길을 가겠다고요. 마을로 돌아와 첫 번째로 찾은 사람은 나이샤 선생님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여교사였는데 마을 유일한 초등학교에서 10년째 근무하고 계셨어요. 처음엔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제가 베이징대 박사라고 소개하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학교 옆 정자에 앉아 제 연구에 대해 설명했어요. 선생님, 혹시 우리 아이들이 한자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시죠? 전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소리 중심의 교육 방식 말입니다. 나이샤 선생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흥미로운 아이디어네요. 아이들이 글자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매일 보고 있어요. 읽기는커녕 쓰기도 거의 포기 상태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가요? 한글의 기본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결합, 표음 문자의 장점, 그리고 이것을 묘족 언어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선생님은 점점 더 집중하며 들으셨어요. 와, 정말 혁신적이네요. 형태를 외우는 게 아니라 소리를 이해하는 거군요. 우리 아이들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수차례 논의 끝에 실험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첫 수업 날이 왔어요. 교실에 들어서니 12명의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살부터 10세까지 각자 다른 표정들이었죠. 어떤 아이는 기대에 차 있고 어떤 아이는 또 다른 어려운 수업이 시작될까봐 걱정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류칭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한자 교과서 대신 하얀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자 아이들이 웅성거렸어요. 오늘은 책을 안 봐도 돼요? 오늘은 여러분의 이름을 써볼 거예요. 그런데 복잡한 한자가 아니라 소리로 써보는 거죠. 아이들 얼굴에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소리로 쓴다고요? 마오리라는 8세 여자아이부터 시작했어요. 마오리야, 내 이름을 천천히 말해볼까? 마오리. 어떻게 들려? 아이가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어요. 세 개 소리로 나뉘어요. 맞아. 그럼 이 세 개 소리를 어떻게 글자로 만들까?
그때부터 한글의 기본 원리를 쉽게 설명했습니다. 물론 한글 그대로가 아니라 묘족 언어에 맞게 응용한 시스템이었죠. 자음과 모음의 개념,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차근차근 가르쳤어요. 소리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입을 막았다 트면서 나는 소리와 입을 계속 벌리고 나는 소리가 있죠.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자기 입 모양을 만져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정말 다르네요. 10분 정도 설명한 후 드디어 마오리가 자신의 이름을 새로운 방식으로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손이 떨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한 획씩 그어나가며 자신의 이름이 완성되는 걸 보자 마오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우와, 제가 제 이름을 썼어요. 그 순간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다른 아이들 모두가 마오리가 쓴 글자를 뚫어져라 쳐다봤죠. 그러더니 터져나온 반응들. 와, 진짜야. 저도 써보고 싶어요. 아칭이라는 9세 남자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선생님, 저도 제 이름 써볼 수 있어요? 그때 아이들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는 걸 봤습니다. 두려움에서 환희로, 체념에서 기대로. 한 명씩 돌아가며 자신의 이름을 써보는 시간이 이어졌어요. 어떤 아이는 금세 익혔고 어떤 아이는 시간이 걸렸지만 모두 성공했습니다. 각자 자기 이름을 완성할 때마다 교실에는 탄성과 박수가 터져나왔죠. 수업 마지막에 마오리가 말했어요. 선생님, 이제 저도 진짜 글을 아는 사람이 된 거죠? 그 말을 들으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름을 쓴다는 행위가 곧 존재의 증명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세종대왕의 정신이 이 작은 교실에서 부활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첫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의 발걸음이 평소와 달랐어요. 뛰어가듯 가벼웠죠. 그리고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류 선생님 수업에서 아이들이 자기 이름을 쓸 수 있게 됐다더라. 진짜? 우리 애는 한자도 제대로 못 쓰는데.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사흘 후 교실에 나타난 아이들 수에 깜짝 놀랐습니다. 12명이었던 게 23명으로 늘어 있었거든요. 옆마을에서 걸어서 1시간 넘게 와서 찾아온 아이들도 있었어요. 선생님, 저도 제 이름 쓰는 거 배울 수 있어요? 8세 여자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아이 손을 잡은 어머니는 집에서 계속 선생님 얘기만 해요 라며 미소를 지으셨죠. 출석률도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평소 수업의 절반도 안 나오던 아이들이 매일 빠지지 않고 왔어요. 심지어 농사일을 도와야 하는 아이들까지 부모를 설득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칭이에게서 일어났어요. 평소 내성적이던 아이가 집에 가서 가족 앞에서 자기 이름을 써보였다고 했거든요. 할머니가 울었어요. 처음 보는 일이라고 하시면서요. 할아버지도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70대 할머니에게는 손자가 글을 쓰는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평생 글자와 담을 쌓고 살았던 가정에 처음으로 문해력이라는 희망이 들어간 순간이었으니까요. 마오리 어머니도 학교에 찾아왔어요. 선생님, 우리 마오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집에서 계속 글자를 써요. 벽에다가, 땅에다가, 심지어 밥 먹을 때도 젓가락으로 공중에 써보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학습 의욕의 변화였습니다. 글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다른 과목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수학 문제를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과학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나이샤 선생님도 놀라워했어요. 20년 넘게 교사를 해봤지만 이런 변화는 처음 봐요. 아이들이 배움 자체에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마치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아요. 수업 시간을 늘려달라는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주 3회였던 수업을 매일 하면 안 되냐는 거였죠. 학부모들까지 나서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싶어 하는 건 처음이에요 라며 간청했어요.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건 아칭이의 말이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도 책을 읽고 싶어요. 진짜 책 말이에요. 두꺼운 책도요. 문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호기심과 도전의식으로 바뀐 거죠.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마오리가 제게 달려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저 어제 꿈에서도 글자 썼어요. 꿈속에서 하늘에다가 구름으로 제 이름을 썼어요. 아이의 상상력까지 자극한 거였죠. 한글의 씨앗이 교실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는 걸 보면서
이건 단순한 교육 성과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소수민족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민족 자각의 불꽃이었습니다. 작은 교실이 희망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커져갔습니다. 너무 빠르게 확산되는 게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연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어요. 이제 간단한 일기를 쓸 수 있을 정도가 되었죠. 마을 전체가 배움의 열기로 가득했는데 바로 그때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교실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3명의 남성이었는데 그중 한 명이 저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교육청 장학사 장회의입니다. 참관 수업을 위해 왔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드디어 왔구나 싶었죠. 나이샤 선생님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네, 환영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요. 장 연구원을 비롯한 관리들이 교실 뒤편에 앉아 수업을 지켜봤습니다. 평소보다 아이들도 위축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참여했어요. 자신의 이름을 쓰고 간단한 문장을 읽는 모습을 보여줬죠. 특히 마오리가 짧은 일기를 읽어주는 장면에서 관리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걸 봤습니다. 오늘은 할머니와 장터에 갔습니다. 사과를 샀습니다. 맛있었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한 글자도 읽지 못했던 아이였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관리들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교장실에서 진행된 면담은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장 연구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교육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는지 궁금하네요. 하지만 분위기가 마냥 호의적이지만은 않았어요. 구체적인 교육 방법론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다른 관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음소 중심 교육법에 대해 설명하자 그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혹시 이 방법론의 이론적 배경은 어디서 가져온 건가요?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글의 표음 원리를 참고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 교장실의 공기가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글 원리를 사용했다고요? 장 연구원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 문자 체계를 우리 교육에 도입하는 건 정책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에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강조하며 설득해보려 했어요. 하지만 결과를 보시지 않았나요? 3개월 만에 아이들이 이렇게 달라졌는데요. 결과는 인정합니다. 다른 관리가 말했어요. 하지만 과정이 문제죠. 중국의 교육 정책과 맞지 않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점에서요. 며칠 후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프로그램을 계속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첫째, 프로그램 이름을 한글 기반이 아닌 소리 기반 학습법으로 변경할 것. 둘째, 한글 원리에 대한 모든 언급을 교육 자료에서 삭제할 것. 셋째, 다른 마을로의 확산은 금지.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조건이었어요. 제 신상과 가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연구 노트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문도 들려왔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장 연구원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죠. 류 선생님, 조심하셔야 해요. 위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의외의 말을 했어요. 사실 저도 묘족 출신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론 아무 말도 못해요. 체제 안에서 살아남으려면요. 그의 눈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하는 일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너무 성급했어요. 이런 변화는 체제를 위협한다고 여겨질 수 있거든요. 따뜻한 충고였지만 동시에 경고이기도 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체제 안에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체제의 그림자가 얼마나 깊숙이 세밀하게 침투해 있는지도 느꼈습니다. 성과의 기쁨과 억압의 공포가 교차하는 나날들이 시작됐어요. 한글 원리가 보여준 놀라운 교육 효과가 오히려 체제의 두려움으로 바뀌는 순간을 목격하면서 글자가 곧 자유의 상징이라는 진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악화됐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23명이던 수강생을 10명 이하로 줄이고 수업 횟수도 주 3회에서 1회로 제한한다는 내용이었죠. 더 충격적인 소식은 나이샤 선생님에게 전근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였어요. 200km 떨어진 산골 마을 학교로 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명목상으론 인사발령이었지만 누가 봐도 좌천이었어요. 류 선생님 미안해요. 나이샤 선생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더 용감했어야 하는데 가족이 있다 보니까 그녀를 탓할 수는 없었어요. 체제에 맞서기엔 잃을 게 너무 많았으니까요. 학부모들에게도 압력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그 수업에 보내지 말라는 비공식적인 경고였죠. 직장에서, 동사무소에서, 심지어 시장에서도 조심하라는 말들이 돌았어요. 마오리 어머니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미안해요. 우리 마오리를 더 이상 수업에 보낼 수 없을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그녀를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직장에서 경고를 받았어요. 아이를 그 수업에 계속 보내면 승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아칭이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몇몇 부모들이 연달아 찾아와 미안하다며 아이들을 빼겠다고 했죠. 23명이던 아이들이 일주일 만에 7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가장 무서웠던 건 경찰 조사였습니다. 불법적인 교육 활동을 했다는 명목으로 출두 요구를 받았어요. 조사실에서 3시간 동안 신문을 받았는데 질문들이 점점 더 구체적이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언제부터 한국과 접촉했나? 한국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나?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 터무니없는 질문들이었지만 답변해야 했어요. 할아버지의 연구 노트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습니다. 반정부적 내용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이유였죠. 평생의 연구 결과가 하루아침에 불법 자료 취급을 받게 된 거예요. 나이샤 선생님이 떠나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류 선생님,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은 정말 위험해요. 선생님까지 다치면 안 돼요.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그녀를 보니 더 이상 버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욕심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거든요. 아이들도, 학부모들도, 동료 교사도. 그때 결정했습니다. 한국행을 말이에요. 할아버지 노트 마지막 장에 적힌 서울 주소가 떠올랐거든요. 한국에 사는 먼 친척의 연락처였어요. 동쪽 바다 너머 그곳에는 항상 우리를 위한 자리가 있다는 할아버지의 말을 믿기로 했어요. 아이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날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남아있던 7명의 아이들이 교실에 모여 있었어요. 모두 슬픈 표정이었지만 마오리가 제게 편지를 줬습니다. 서툰 글씨지만 분명히 읽을 수 있는 글자로 적혀 있었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저는 이제 글을 알아요. 아무도 이걸 빼앗아갈 수 없어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칭이는 울먹이며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배운 건 나쁜 거예요? 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8살 아이에게 현실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아니야, 아칭아. 너희가 배운 건 정말 소중한 거야. 절대 잊으면 안 돼.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른 친구들에게도 가르쳐 주렴. 아이를 꼭 안아주며 약속했어요. 기차역에서 마지막으로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3개월간의 작은 혁명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어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배운 문해력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니까요. 무거운 죄책감과 함께 새로운 시작의 용기도 얻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조상의 뿌리이자 희망의 땅에서 이 일을 다른 방식으로 계속해 보려고요. 할아버지가 남긴 사진과 주소를 꼭 쥐고 서울행 기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한국에 온 지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딛던 그날의 떨림이 아직도 생생해요. 할아버지가 남긴 주소를 찾아가 먼 친척을 만났을 때의 감격도 잊을 수 없고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서 객원연구원으로 받아주셨어요. 제 연구 주제인 소수민족 문해교육에서 한글 원리의 활용에 큰 관심을 보여주셨거든요. 한국에서는 제가 중국에서 겪었던 그 무시와 조롱이 전혀 없었어요. 연구를 이어가며 더 큰 꿈을 키웠습니다. 묘족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수민족을 위한 온라인 학습 앱을 개발하기 시작한 거죠. 한글브릿지라는 이름으로요. 한글의 과학적 원리로 언어의 다리를 놓겠다는 의미였어요.
국제학계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제 연구를 소수민족 문해 교육의 혁신 사례로 발표할 기회를 줬죠. 2023년 파리에서 열린 세계교육포럼에서 발표할 때의 떨림을 잊을 수 없어요. 한글은 단순한 한국의 문자가 아닙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이 문자의 과학적 원리는 전 세계 어떤 언어에도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300명이 넘는 각국 교육 전문가들 앞에서 한 발표였어요. 특히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교육 관계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 언어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나요? 질문이 쏟아졌죠.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묘종마을에서 시작한 작은 실험이 전 세계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걸요. 그러던 중 깜짝 놀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칭이에게서 편지가 온 거예요.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된 그 아이가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한국까지 어떻게 제 주소를 알아냈는지도 신기했어요. 류칭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칭이에요. 기억하시나요? 편지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깔끔하고 정확한 글씨체였거든요. 3년 전 처음 자기 이름을 쓸 때의 서툰 모습이 떠올랐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공부해서 이번에 전국 중학생 글짓기 대회에서 우승했어요. 제목은 우리 마을의 작은 기적이었어요. 선생님 이야기를 썼거든요. 편지를 읽으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아칭이는 계속 써내려갔습니다. 마오리 누나는 이제 고등학교에 갔어요. 공부를 정말 잘해서 장학금도 받았대요. 우리가 배운 방법으로 동생들도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아주 조심스럽게요. 더 놀라운 내용이 이어졌어요. 선생님, 우리가 비밀리에 만든 작은 도서관이 있어요. 마을 아이들 15명이 모여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이에요. 나이샤 선생님도 가끔 몰래 와서 도와주세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떠난 후에도 그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스스로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낸 거죠. 편지 마지막 부분이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선생님이 심어주신 씨앗이 이제 숲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당당하게 우리가 배운 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일이 사실은 가장 큰 성공이었다는 걸요. 교육의 진정한 의미는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배움의 씨앗을 심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현재 저는 한국에서 글로벌 문해교육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의 소수민족 언어와 한글 원리를 접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요. 벌써 12개국 30개 언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몽골의 카자흐족 아이들이 자신의 언어로 처음 글을 쓸 때의 기쁨,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 학생들이 한글로 자신들의 민담을 기록할 때의 감격, 페루 산간 지역 케추아족 아이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문해력을 키워가는 모습들. 교육의 힘이 결국 세상을 바꿀 것이라 더욱 확신합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이 600년의 시간을 넘어 전 세계 소수민족의 미래를 밝히는 글자의 숲으로 자라나고 있어요. 때로는 꿈을 꿉니다. 언젠가 중국의 상황이 바뀌어서 당당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을요. 그때는 아칭이와 마오리, 그리고 마을의 모든 아이들과 함께 큰 도서관을 짓고 싶어요. 입구에는 할아버지의 말을 새길 거예요. 글자는 자유이고 교육은 희망이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글을 모르는 백성을 위해 창제된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문자죠. 중국 당국이 두려워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지식이 곧 자유라는 진리를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글을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글자가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소외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고 있으니까요.